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제 광주에서 열렸지요.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꼭 오고 싶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기념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읽는 도중에 저렇게 잠시 울먹거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념사 내용을 둘러싸고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 독재자의 후예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통합을 해야 될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것은 스스로 전두환 전 정권 등 독재자의 후예이자 후신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런 말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정당입니다.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형 선고까지 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더 이상 5.18은 강주의 전념물이 또한 민주당의 전념물이 아닙니다. 정치적 공세로 또 국론 분열의 먹잇감으로 삼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네, 여당과 한국당에서 똑같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정치적 공세로 국론 분열의 먹잇감으로 삼지 말아주길 바란다. 이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문신 SBS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태권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과 한국당에서 나오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 후예 발언과 관련해서요. 네, 뭐 말의 팩트들은 양쪽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5.18이 국가기념일이 된 지 한 20여 년이 됐거든요. 올해가 제일 뜨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일 뜨거운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좀 강경 보수 성향의 일반인들이나 뭐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뭐 망언과 망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뜨거워진 것이고, 조경태 의원의 말씀을 자유한국당이 좀 잘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문민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하고 오히려 김대중 정부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그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노력과 그 역사에 대한 평가 같은 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경태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를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더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장서철 소장은? 저는 대통령께서 저런 분열과 분노의 언어를 직접 공개된 석상에서 쓰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5.18 민주항쟁은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민주화 운동이라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건을 갖고 이 지지층, 양계층을 분열시키는 또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언어를 쓰시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쓰시면 보수층은 북극에 살고 진보 좌파는 남극에 사는 이렇게 거리가 서로 너무 동떨어져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국민들이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좀 통합하고 좀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 표현이 정치권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각 정치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싹 나누게 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상당히 많은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념사의 핵심, 취지 어떤 거였습니까? 박문신 의원?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서도 연설의 앞부분에도 있었죠.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미안함이 일단은 큰 기조였다고 봐야겠죠. 우선 그 5.18 운동이 있었던 그 시절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라는 부채의식, 정치적인 부채의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있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을 주로 겨냥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5.18을 둘러싼 발언들에 대한 일종의 그 폄하라는 이런 그 분위기에 대한 어떤 참담함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다만 지금 한국당이 이른바 그 장애투쟁을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좌파 독재라고 하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 독재라는 발언에 대해서 독재자의 후예 이런 식의 정치적인 맞반격의 성격 이것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부각되다 보니까 정치권의 공방이 좀 확산되는 듯한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 취지는 그 광주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참담함 이런 것들이 물론 주 기조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죠.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 진실을 처음 보게 되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저도 그랬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 윤태원 실장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바로 그 발언이야말로 문민정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했고 이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내부가 누구보다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문신 위원이 좌파 독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절대 그렇지 않다는 뜻을 독재자의 후예 발언 통해서 나타낸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좌파 독재라고 하는 발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좌파 독재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좌파 독재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느낌이 있는 게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말을 내가 믿어서 속에서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서 하는 말인지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저는 과연 좌파 독재라는 말을 지금 한국당 진영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는 정말 믿고 하는 말인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예, 좌파 독재. 대한민국에서 역대 독재 정권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권이겠습니까?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 할 수 있겠죠. 유신 정권도 네.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승만 정권도 그 부정선거. 그렇죠? 네. 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정권들을 좌파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우파적 성격의 정권이다. 네. 그런데 우파 독재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네. 좌파 독재의 반대말이 우파 독재는 아닐 텐데 왜 좌파 독재라는 표현을 쓸까요? 지금 어쨌든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 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단어일 텐데 기본적으로 독재라는 단어를 갖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독재라고 독재 시대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남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한 우리
경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 여야가 극렬히 갈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좌파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언어를 조합을 한 것인지 진짜 그런 것들이 좌파 독재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국당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관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이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고 하는 역사적 현장에서 독재자의 후회 발언을 했어요. 좌파 독재와 독재자의 후회, 이 표현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적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어차피 그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니까요. 그건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요 단어 속에서 지금 내년이 또 이제 광주 5.18 운동에 대한 이제 20주년이고 꺾어지는 해입니다. 40주년. 예. 꺾어지는 해죠. 꺾어지는 해고 또 동시에 총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 과정에서 특히 지금 저걸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보게 되면은, 아, 여야가 이렇게 자기들의 이른바 총선 프레임, 다시 말해 공약 구도를 가져가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발언 또는 그걸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내년 선거는 결국 민주 대 반민주 또는 친일 대 반일, 다시 말해서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기본적인 구상은 이른바 역사 이념, 이걸 가지고 지금 한국당을 압박하고 공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지금 한국당이 마찬가지로 이제 분열의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결국 현 집권 세력은 말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내 편을 가르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적, 다시 말해서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른바 분열과 무능,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5.18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또는 그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여야의 기본 대결 구도를 바라보시면은, 아, 총선 때는 이 당이 이 말을 하겠구나, 저 당은 저 말을 하겠구나, 이 말과 이 말이 이렇게 부딪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표현,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 당을 비판하고 또 우리 당을 선전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뭐 일종의 상징 조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낙인 효과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효과들을 노릴 텐데, 이번에 좌파 독재라고 하는 표현과 독재자의 후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놓고서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과연 누구에게 그 발언이 부메랑이 될지. 그런데 적어도 독재라고 하는 표현만큼은 아까 장석재 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독재는 아니다. 여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한국당이 좌파 독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쪽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죠. 잘 먹히고요. 아주 쉽잖아요. 좌파 독재하고 있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상대 진영을 공고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의 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 주말에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번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기까지 정말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나갈 때도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행사장 입구까지 걸어서 2분이면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20분 걸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앞쪽은 이제 그 국립묘지 5.18 그 국립묘지에 입장할 때 있었던 일이고 뒷부분은 이제 퇴장할 때 있었던 현상인데요. 9시 반에 이제 정문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대략 20분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김영임식장에서 빠져나갈 때 이때는 원래는 예정은 이제 추모탑에 이제 분향을 하려던 일정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분향을 못하고 보통 때 같았으면 잠겨 있는 옆문입니다. 그 안전 비상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그 문으로다가 긴급히 나가는 그런 화면이 눈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화면 중간에 나왔던 것이 좀 이건 이례적인 화면이죠. 니물련 행진곡 재창을 할 때 황교안 대표가 손까지 이렇게 흔들면서 따라 부르는 모습 그런 것들이 화면에 비춰졌던 거죠. 조금 전에 버스에서 내릴 때 보니까 황교안 대표 바로 뒤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항의의 소리가 워낙 커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입장을 했던 건가요? 들어갈 때 또 약간 흩어져가지고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입장할 때는. 황교안 대표를 향한 광주 시민들 또 기념식에 참석했던 5.18 유관단체 회원들의 저 성난 목소리 황교안 대표도 잘 알고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경태 최고위원 이야기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황교안 대표도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황 대표가 사실 직접적으로 광주 항쟁의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본인도 억울할 거예요. 내가 뭐 정치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당대표 된 지 몇 달이 됐는데 광주 사람들이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지금 이제 한국당의 지금 분위기라든지 각종 언행들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황 대표가 그래도 간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최선인데 안 갔으면은 정말로 우리 보수 진영의 이제 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이 5.18을 보이콧했다. 이거야말로 국가를 반쪽으로 쪼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간 건 잘한 거죠. 간 건 잘했다. 네. 그런데 저 광주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 성남 목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황교안 대표가 새겨 들어야 한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당장 할 일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끝났다고 해서 이제 또다시 5.18 뭐 망언을 한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가 진상조사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라든가 또 시간 끌거나 그러면 이걸 다 기억해야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분향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행사장을 떠나면서 SNS에서 이제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찾고 위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5.18 망언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약속한 그 징계에 대한 신속한 처리, 그다음에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회 추천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SNS 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의 방문을 거부하시고 항의하신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당연히 안고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가슴에 깊이 새길 것입니다.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고 시민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고 광주 시민을 만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SNS 글에 담긴 그 심정을 담은 이야기를 저희가 다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호남을 찾아서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를 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또 호남 시민들, 광주 시민들에게도 자유한국당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한 조간신문의 만평을 봤어요.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한 만평이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황교안 대표를 연상케 하는 그 분이 있으시고 이제 광주를 상징하는 한 분이 있으시고 이분은 뭔가 상처를 받은 듯한 모습인데 그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분에는 5.18 망언, 뭐 진상조사위 위원 추천 거부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여전히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만평을 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만평 작가가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렸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뭐 황교안 대표의 저
아까 윤태원 시장이 얘기한 대로 참석한 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참석 자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당에 바라는 광주 분들의 마음, 이것들을 실천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지, 실천하고 왔더라면 오히려 박수를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참석 자체는 아마 황교안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참석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 또 안 했던 대로 비판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욕을 먹더라도 내가 갔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테고요. 두 번째 이제 광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왕 오려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광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내 현안들을 매듭 짓고 왔으면 더 그것이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닌 일종의 논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거를 지적한 만평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 아닌 어떤 마음의 진정성 이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같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5.18과 관련한 망언으로 한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 문제, 특히 제명까지 자유한국당 윤리위에서 결정한 의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제명을 위해서는 의원총회가 열려야 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있죠,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말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총회는 언제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게 이제 임시국회 또 소집 회동과 일정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또 오늘 시민들이 주신 여러 가지 아픈 충고들 또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총회 열렸다가 혹시라도 부결되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가 이런 데 대해서 일종의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총회를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후폭풍이 대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질질 끌고 좀 잊혀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매듭 짓지 못하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 정치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의원총회가 조만간에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건 혹시?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심을 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의원총회 열겠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사소통, 협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겠군요. 제가 참 답답한 게 흔히 이런 일이 터지면은 막 우리가 비판할 때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꼬리만 잘라내면은 끝이냐 대수술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한국당을 보면은 꼬리를 못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를 잘라내야지 뭐가 잊혀지든지 말든지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은 아무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답답해 보인다는 거죠. 5.18 망언을 한 정치인 가운데 김순애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현장 최고위원의 주요뉴스 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망언을 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같이 다니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도부의 한 사람을 또 징계해야 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 광주 분들이 보기에는 저래서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분이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죠. 진정성과 어떤 최소한의 매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요구를 아직 행동으로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 이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뭐 내려졌습니다만은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짓기 위한 의원총회 이 과정을 아직까지도 못 열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징계 역시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 임시국회 파행 상태가 계속되면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결단으로 매듭을 지어야만 새로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자꾸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러면서 또 그걸 빌미로 또 다른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정당에서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그걸 뭐 온몸으로 우리가 다 안고 그 비판을 감수하고 그냥 버티겠다는 것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이 매듭을 풀어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좀 매듭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양석 수석 얘기처럼 광주 시민들이 준 그 말씀과 의미를 담고 곧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여러분께 팩트체크, 저희도 함께 팩트체크하고 넘어갈 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추천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일단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부 9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넷, 한국당 셋,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나,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몫으로 하나,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각 당들이 일단 다 추천위원을 냈죠. 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 송선태, 민병로, 이성춘, 이윤정, 주로 이제 5월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당 중에서 이제 권태호, 이동욱, 차기환 이 3명인데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차기환 판사, 지금 전 판사죠. 그러니까 판사 출신의 지금 변호사인데 이분 거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권태호, 이동욱 이 2사람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거부를 한 것이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요건, 이거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 권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입니다. 군 중장 출신인데 이 5.18과 관련된 그 경험, 이것이 5년이 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동욱 위원 같은 경우는 전 기자 출신이거든요. 기자 출신이고 지금 출판사 자유전선이라고 하는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마찬가지의 이제 경력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공교롭게 2사람 다 5.18 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전에 약간 좀 대립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동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월간조선의 기고문을 통해서 5월 광주 사태, 민주화운동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5월 광주 사태에 대한 10가지 오보와 과장 해가지고 몇 가지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권태호 중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5.18과 관련해서 군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해오고 그 입장에서 어떤 논리라든가 논조를 펴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국회 몫에 대한 부분을 청와대가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청와대 탓이다라고 이제 서로 상호 비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 자막은 나경원 원내대표 이름으로 나간 이 자막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진상조사의 지연은 국회 탓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마치 국회 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이게 진상조사회가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무신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규정인데,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2명이 충족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2명이.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는 이 가운데 한 분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군 출신이 권태호 의원이라고 그랬나요? 예. 이분은 아마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홍영표 전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군 출신 인사, 그러면 군 출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5년이나 20년 이상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바꾸면 군 출신 인사도 들어간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2명이 애시당초 논란이 좀 심한 인물들, 그걸 알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게 원래는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니 많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만원 씨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당에서는 지만원 씨 도저히 안 되고, 또 이제 좀 강경 보수 진영의 어떤 뭐 목소리랄까 그 의견은 조금 반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중간 단계 임무를 한 것 같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사람이 보수적이라고 반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이제 규정을 아주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격이 된다라고 한 거고, 제 기억으로는 그 홍영표 원내대표 말기적에 청와대하고 여야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을 그 5년에 있는 부분을 조금 추상적으로 풀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법적 처리를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호프 미팅에서 아마 이 문제도 네. 논의가 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진상조사의 출범 지연. 뭐 누구 저번에- 탓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철 수장생은 어떠세요? 예전 이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당목의 추천위원을 대통령께서 거부하신 거, 임명을 거부하신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야당 몫은 좀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행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거부를 했으니 빨리 추천을 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또 한국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이요. 제가 예. 한마디만 보태자면은 문 대통령한테 좀 고마워해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국면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뭔가 또 좀 일반적 인식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면은 더 난리가 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답답한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자유한국당에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정치권의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 망언을 한 정치인에 대한 징계 문제 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문제 이 두 개의 매듭을 자유한국당이 빨리 풀어야 광주 시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봤고요.